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59%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525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2500선 근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기관 투자자가 또 3,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1,600억 매도를 하였고 870포인트로 900포인트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200억 매수했지만 크게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이 하락세를 조금 더 과하게 이제 주면서 이 갭으로 하락봉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 저점까지 주가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고점을 이제 차곡차곡 높이던 그런 패턴이 좀 이제 이탈이 되어서 저점 부근까지 지금 왔습니다. 만약에 증시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21선 근처에서부터 빠르게 지금 주가가 떨어져 왔기 때문에 반발성의 그런 이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주요한 이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지 주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글로벌의 대형 은행들이 중국의 GDP 전망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진한 중국 경제 지표를 확인한 세계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간 체이스는 경제 성장률을 지금 0.2포인트 내려서 4.8%로 제시를 했고요. 지난 4월 6.4%를 지금 이제 계속 내려서 4.8%까지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금리의 그런 이 정책들이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좀 이제 압박감을 넣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미국 쪽에서 대중 무역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가 지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대한 지표로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이제 이 침체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중과의 이런 무역량이 높은 그런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이 앞으로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오프닝을 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탄력을 받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 위기를 이제 넘길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디폴트 우려로 이렇게 이제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런 디폴트 우려는 이때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서 그런 이제 디폴트에 대한 이 금액을 갚아주면서 그런 이 리만 브라더스 같은 그런 사태를 막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전 2007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금융적인 체력이 모두 이 각국이 모두 이제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 고금리 상태를 못 견디고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펀더멘털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이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좀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분명히 저런 이 대응책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번 하락으로도 보듯이 분명히 지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이 리스크에 의해서 계속 이 경기 침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 인플레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애매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크게 온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제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 워낙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변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 상황이 계속 이런 상황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지금 이제 차곡차곡 반등해왔던 이 상승폭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지금 뭐 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는 이 주가가 횡보를 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올 때까지는 이 주식장이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그리고 경기가 좋았을 때에 대한 그런 상승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관 투자자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부터 해서 냄새를 좀 맡았는지 7월 중순부터 해서는 계속 우리나라 증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반째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가 언제 또 매수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보다는 많은 물량을 뱉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조금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는 두 투자자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크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수렴 패턴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깨면서 하락이 진행되었고 121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가 이제 특정 테마 위주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테마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수도 같이 무너지는 모양새고요. 외국인 투자자 이탈,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뭐 크게 많은 매수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많은 물량 뱉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증시는 조정을 받지만 환율은 계속 올라가면서 1337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고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다 보니 환율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급락한 뒤에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시장의 조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시그널과 이 환율도 급등을 했다가 이 시장의 조치와 함께 급락을 하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중국 정부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우 나스닥 1% 가까이 하락했고 니케이 상위 종합 모두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좋지 않게 증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플러스이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 후반까지 지켜봤을 때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일단은 하락을 하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0.1%까지 이렇게 선물 지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국제유가가 87달러 뭐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80.17달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2.6달러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가지고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된다, 내일 오른다, 내일 내린다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인플레 지표가 잡혀야 되고
네,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평상시처럼 그런 평상시의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어느 날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언급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추이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행히 전고점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4.18%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네, 다행히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10년물 국채금리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5년물, 뭐 1년물 모두 보게 되면 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그런 주식 시장, 네, 주식을 가지고 수익률을 얻는 것보다 안전한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매년 뭐 5%씩 이렇게 얻는다면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과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국채 발행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 대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그런 부동산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00원 하락했고요. 1.8% 하락했습니다. 16,3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뭐 코스피에 대한 하락세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좀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가차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테마 전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사실 오늘 올라간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하나씩 빨간불이 보이기도 하지만 크게 의미 없는 이 보합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의 하락에 의해서 다 같이 이제 기계적인 매도로 좀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오래 기다렸기도 했고 좀 이제 많이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종목이 특정 뭐 테마를 타고 세력주처럼 막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제 큰 이 코스피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다 같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좀 이제 이 끌어나가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제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차지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평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특수한 그런 테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흐름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6월 달에 이런 코스피의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 10월, 11월 요때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이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N자로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왔고 코스피 고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크점 2021년 7월 달입니다. 코스피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2021년 7월이라고 보고 2022년 10월까지 코스피에 대한 조정세와 함께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유상증자와 블록딜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의 반등과 함께 이렇게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이번에 조정과 함께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코스피 차트와 아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런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대형주의 특성상 이런 평균적인 지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 차트도 보시면 유사하게 흘러갈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을 가더라도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혹여나 계속 이제 2차 전지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2차 전지의 대표 종목이라는 하는 종목이 정말 이제 그때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점이 지금 7월 26일자로 해서 59만 원을 찍고 지금 이제 29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 들어갔으면 순식간에 한 달 만에 50%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테마도 중요했지만 언제 어디서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결국에는 따라가다가는 이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첨보 같은 종목들도 아주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기다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장기적으로 내가 기다렸다라는 그 시기가 과연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부터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꼭 여기서부터 가져오신 분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시간을 지금 기다린 만큼 기다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이제 개선되는 시그널이 내년 상반기에는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코스피와 우량주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시간의 거래는 평소와 유사하게 크게 없었습니다. 16,34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큰 의미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적었습니다. 287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8%, 1.8% 거의 유사하게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하락을 시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일단은 14일, 16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 같이 좀 하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천천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쉽게도 이제 이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자리, 쌍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같이 무너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이런 하락들이 증시에 의해서 같이 하락을 했다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되었을 때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회복 시기가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양새가 또 이제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전에도 그런 상승세를 이탈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이 꽤나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오랫동안 채워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치고 나갔을 때에 대한 이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고요. 8월 달이 좀 이제 반등의 시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저런 악재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또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만 1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5만 주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전날 좀 14일에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금융 투자가 6만 3천주, 투신이 2만 6천주 매도하면서 매도를 했고 보험은 크게 뭐 매도 없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7만 2천주를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3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또 본격적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이제 우려스러웠는데요. 내일하고 뭐 모레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수급 자체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틀 정도의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도를 멈추었고 일단 매수로 진행했는데요. 일단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매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런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700만 주 가까이로 늘었고요. 한 7만 주 정도, 8만 주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700만 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공매도 비율이 이제 월요일까지도 지금 이제 10% 정도였고요. 오늘은 일 공매도 거래가 12만 주, 전체적인 이 공매도 거래량이 12만 주, 거래가 280만 주 해서 한 4% 정도의 공매도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그 전날보다는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쯤 해서 이제 공매도 비율이 안정화되고 다시 이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체결이 19만 8천주, 상환이 26만 주로 상환이 조금 더 많았고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체결이 좀 늘어났는데 그 연속적인 늘어남을 이제 끝내고 상환이 되었습니다. 뭐 크게 많이 상환된 것은 아니고요. 1990만 주 유사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그렇고 대차잔고도 그렇고 지금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일단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언제 상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 하면은 또 계속 따라다니는 수급이 있죠. 신한증권과 모간서울 그리고 JP모간이 있는데요. 전날도 이렇게 신한증권과 모간서울이 또 매도를 대량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모간서울은 12만 주를 실제 거래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신한증권이 대부분 매도를 했지만 또 이렇게 집계로 따지면 모간서울이 같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증권과 이 모간서울이 밀접하게 이 거래 창구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간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신한증권에서 모간서울 물량이 JP모간으로 지금 이동을 하다가 8월 30일 정도 해서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즈음에 그 물량이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루 만에 물량을 그동안 모아왔던 물량을 한 번에 털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시티그룹은 6만 8천주, JP모건은 13,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신 신한증권에서 이제 또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신한증권 매수가 들어오니 투자자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수급 매수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이 25만 주 플러스에서 14만 주로 감소했고요. 그래도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12.77%를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날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매도량이 많은 편이고요.
13.8% 수준에서 지금 계속 이제 눌러가지고 12.7%, 뭐 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슬슬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과 좀 다른 것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좀 늘어나고는 있지 않고 서서히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인지 아직까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모관 소홀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매일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중은 4.4% 정도 진행이 되었고 전날 뭐 7%, 8%, 뭐 10%까지 올라갔던 그 공매도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분석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종목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10조 사우디, 타이바, 카심 LNG 발전을 이제 한전 컨소시엄 쪽에서 사업권 이제 절반까지 확보할 추진이다. 확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800메가와트급 4개 사업 중에 최대 2개를 지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이바와 카심 LNG 복합화력 발전이고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이제 사업권 확보를 나선다라고 합니다. 발전소 운영은 한전이 하고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기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금 이제 이 수출입은행에서 참여가 검토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만큼 그런 수출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예비성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 1800메가와트급 4개에 대한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PF 자금을 조달해서 발전소를 짓고 25년간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0메가와트급 2개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가스터빈 수주를 보면 이 보령심 복합 가스터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그 터빈이 아마 380메가와트급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천억 정도의 지금 이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1800메가와트급의 2기라고 한다면 아주 큰 이 규모로 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발전소당 아마 1조 이상의 건설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금액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 이상의 그런 이 수주가 예상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낙찰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10월 말에 사업자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상업 운전에 나서게 되는 만큼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이 상당히 이제 이 기간도 짧고 LNG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이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아직 이제 2개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하겠지만 분명히 지금 사우디 쪽에서 아주 큰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이제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복합 화력 발전, 열병합 발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스터빈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LNG 발전 관련해서 터빈 납품, 그 다음에 EPC
관리까지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 4대 성장 사업, 원자력 발전, 수소, 그 다음에 이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 요 사업과는 좀 또 별개죠. 네,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터빈 사업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가스터빈 이외에 EPC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 에너지 수요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10월 달에 또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트남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전력 계획을 개편했는데 발전 사업에 6,500억 달러를 붓는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베트남 쪽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베트남 쪽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특히 화력 발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베트남 쪽에서 두산 비나가 많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에서 또 추가 활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의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니 상당히 이제 많은 이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많은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제조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풍력 발전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노파일, 그죠? 베트남 시장에서는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 시장으로 오스테드와 또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터빈 관련해서 그 지멘스 가메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오스테드와 또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매출처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2030년까지 지금 이제 7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많은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발주가 속속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2024년, 2025년을 계속 전성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런 많은 수요의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 에너지 플랜트를 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수혜를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추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이제 두산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수행을 하긴 하지만 그 수행 부서를 자회사로 이제 설립을 시켜서 100% 이제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공장을 설립해서 그 단지를 형성하기로 되었고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대구 시장과 함께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 MOU를 체결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을 이렇게 2단계 구역 내에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5년 9월에 가동을 목표로 건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공장은 생산 라인 원격 지원, 물류 자동화 등 최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을 하고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등에 있어서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2차 전지 소재 마더 팩토리로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많은데 그 스마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장을 구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튬 이 열 처리부터 회수 단계까지 완벽하게 자동화 공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는 이 지도에 표시된 이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여기고요. 특히 작년 11월인가요? LNF와 MOU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LNF 1, 2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공급받아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에서 이 리튬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위치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가 이제 32,342제곱미터죠. 그래서
라인 하나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큰 그런 단지가 아닐까 하고요. 지금 이제 3,000톤 연간 3,000톤으로 생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시설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진 않지만 만약에 적절한 크기라고 한다면 추가 투자를 감안해서 지금 이제 공장을 크게 지금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충 어림 잡아서 지금 한 가로 세로 170m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공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미래 사업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한 발 걸칠 수 있는 자회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조에 대한 현금을 제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린 것 같고요. 공장 설립을 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회사 그 투자 금액은 아마 자회사 설립 시에 그런 물적 분할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 그런 금액으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2차 전지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스웨덴이 43년 만에 원전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10기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해상풍력으로 강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전을 파격적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상풍력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하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국가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스터빈, 원전, 해상풍력, 그 다음에 SMR 이 관련 부품들, 네, 그리고 저런 이제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모두 이제 주 단조로부터 생산되는 부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사우디 쪽에서 이 최대 크기의 그런 주단조 플랜트를 짓고 있고요. 1조를 이제 수주를 해서 2024년 하반기 정도에 가동할 목표로 이제 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반적인 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역량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 기초부터 끝단까지 모든 과정을 턴키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전 세계에 몇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기다려온 시간은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증시가 조정받는 시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다시 몰려오는 그 시기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가 계속 이제 기다려서 뭐 2030년, 2040년이 아니고 당장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기회가 오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기다리면 결국엔 좋은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